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유전, 이제 본격적인 유전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세포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생식세포로부터 자손에게 어떤 유전자가 이제 전달되는지 그런 것들을 볼 건데, 가계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주로 이런 현상을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그 파트에 돌입을 했다는 이야기죠. 교과서 135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과 함께 어떤 것들이 우성이고 어떤 것이 열등 형질이고 뭐 그런 그림들이 나와 있을 텐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보시고요. 이제 저는 가계도 해석을 좀 위주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가계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멘델의 유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만 먼저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멘델의 유전 법칙, 우열의 법칙부터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성과 열성에 대해서는 이미 했으니까요. 우성과 열성의 정의는 다시 이전에 나왔던 제가 프린트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시고요. 일단 이형 접합자에서 표현형이 나타난다면 우성, 숨겨진다면 열성이다 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이 우열의 법칙 요 그림에서 알아두셔야 될 건 이겁니다. 바로 열성 형질은 세대를 건너뛴다라는 것이죠. 자, 처음에 주름진 완두가 있고 둥근 완두가 있어요. 아들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서 얘네들끼리 교배를 했더니 다음 세대에서 둥근 완두만 나왔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열성이라는 걸 알았잖아. 그런데 이 다음 세대에서 주름진 완두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쵸? 분명히 여기서는 둥근 완두만 가지고서 교배를 했는데 주름진 완두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이거죠. 얘가 열성인데, 열성 형질이라고 하는 거는 세대를 건너뛸 수가 있구나.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가계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열의 법칙을 따르면 둥근 완두가 우성이고요. 얘가 열성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형 접합자와 이 우성 동형 접합자, 그리고 즉 우성 동형 접합자와 이형 접합자의 표현형은 같게 나옵니다. 왜? 열성이 숨겨지니까요. 그렇지만 이러한 우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예외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보고 갈게요. 첫 번째는 중간 유전입니다. 중학교 때 보셨을 거예요. 붉은색 동형 접합자, 흰색 동형 접합자가 있어요. 교배하면 당연히 이형 접합자가 나오겠죠. 문제는 이 이형 접합자는 흰색과 붉은색 형질의 중간 형태가 나왔다고요. 가운데가 나왔다고. 그러면 이 녀석들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는 거죠. 어떤 것이 우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중간 형태의 표현형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이제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R과 W 둘 중에서 분명히 대립 유전자인데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간 형태의 표현형이 나왔다 해서 이걸 중간 유전이라고 하자. 그리고 각각의 유전자형마다 표현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우열의 법칙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자, 공동우성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동백꽃인데요. 이거랑 비슷하지만 또 다르죠. 붉은색도 나오고 흰색도 나왔어. 섞인 것도 아니에요. 자, 흰색과 붉은색 유전자는 분명히 대립 유전자의 관계다. 붉은색 형질과 흰색 형질은 대립 형질이에요. 그렇지만 형질이 같이 나왔어요. 멘델 법칙에 따르면 둘은 같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간 유전이라 하기에도 색이 섞이지는 않았어요. 중간 형태의 표현형을 가진 건 아닌 거지. 흰색 따로, 붉은색 따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이 둘의 우열은 과연 가릴 수 있을까? 이 경우에도 우열은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대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열 관계가 동등하다. 동등한 우열 관계를 갖는다라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 분리의 법칙을 볼 건데요. 분리의 법칙은 사실 쉽습니다. 대립 유전자가 분리돼서 자손으로 들어간다. 대립 유전자가 분리돼서 자손으로 들어간다. 대립 유전자는 왜 분리됐느냐? 바로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서 자손으로 각각 이제
랜덤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요. 이 사각형 뭔지 아시죠? 허넷 사각형이라고 하는 거. 부모의 유전자형을 기입을 하고 각각을 매칭시켜서 자손에게 어떤 유전자형과 어떤 표현형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이제 표인데, 요거 이제 허넷 사각형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은 분명히 쓸 때가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독립의 법칙도 뭐 어렵게 이야기는 하진 않을 건데요. 자, 일단은 독립의 법칙에서 중학교 때 이런 걸 했을 겁니다. 주름지고 녹색 서로 다른 두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 각각의 엄마 쪽의 생식세포와 아빠 쪽의 생식세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하자. 그러면은 자손에서 이런 식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이럴 때 생식세포에서 얘네들이 나올 비율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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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얘네들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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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려면은 라지 R, 그러니까 R이라는 것 유전자와 Y라는 유전자는 서로 따로따로, 서로 간섭 없이 따로따로 움직여야지 생식세포의 비율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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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손에서 나타나는 표현형이 우리가 잘 아는 9331의 형태로 나온다라고 하는 게 독립의 법칙인데, 뭐 이거를 지금 장하게 설명하자 이건 아니고요. 독립이냐 연관이냐라는 말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 소개를 한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요. 자, 이 형태 하나의 염색체의 유전자가 이제 같이 존재하는 형태가 있죠. 이런 식으로 라지 R과 라지 Y 그리고 스몰 R과 스몰 Y는 분명히 하나의 염색체에 같이 존재를 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연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염색체가 각각 갈라져서 자손을 이동할 때 R과 Y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즉 라지 R이 만약에 자손이 아들이고 딸이 있다라고 하는데 라지 R이 아들한테 갔어? 그러면은 라지 Y도 아들한테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염색체에 묶여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독립됐다 그래요. 라지 R이 자 마찬가지로 딸과 아들이 있는데 라지 R이 딸한테 갔어. 그렇다고 라지 Y가 딸한테 가든 아들한테 가든 뭔 상관입니까? 얘가 얘를 따라갈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쵸? 왜? 같은 염색체에 묶여있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자? 독립되었다고 하자. 분명히 라지 R과 Y 유전자는 서로 별개의 움직임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독립되어 있다라고 하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계도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계도의 정의부터 보자면, 가계도는 이제 특정 질환 및 특성질에 대한 가족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계보다. 계보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계보예요. 족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질환과 특정 형질의 유전적인 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사용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가계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계도를 해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 정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대립유전자는 분리돼서 자손으로 전해진다. 아까 분리의 법칙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때 특정 대립유전자가 자손으로 전달될 확률은 50%다. 반반이죠. 왜? 대립유전자 한 쌍에 두 개가 있잖아요. 돌연변이가 아니라면. 한 쌍에 두 개가 있는데 걔가 이제 어떤 것이 자손으로 갈지는 랜덤이죠. 정확하게 2분의 1 확률이니까요. 그리고 자손의 대립유전자 중 하나는 엄마에게서 하나는 아빠에게서 정해진 것이다.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 당연한 걸 확실하게 머릿속에 받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해석을 하실 때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독립의 법칙에서 이야기한 얘기가 연관이 되는 건데요.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라면, 즉 아까 여기서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는 이 유전자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같이 가야 된다고 무조건. 라지 R과 라지 Y, 스몰 R과 스몰 Y는 이제 세트입니다. 이 경우에서는 얘네들은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독립이라면
이런 형태의 독립이란 얘가 어디를 갈 때 따라갈 이유는 없어요. 어디로 갈지는 지 맘인 거죠. 그렇죠? 완전히 랜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가계도를 이제 해석을 하실 때 이런 형태의 가계도도 있고 이런 형태의 가계도도 만나실 거예요. 그때 이제 각각 유전자를 별개의 움직임으로 보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무조건 같이 움직여야 되는 애들인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따져보면서 가계도를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상념색체 유전에 대한 가계도를 분석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런 형태의 가계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각각의 개체들에서 이제 유전자형을 따져볼 거예요. 자, 가계도를 분석하실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자손의 형질이 있는데 얘가 부모와 다른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부모 형질과 자손이 다른 경우, 바로 이와 같은 경우를 찾으라는 거죠. 부모의 형질은 전부 다 이런 형질이에요. 그냥 회색이라고 해서 회색 형질이에요. 근데 자손에서 노란색이 나왔어. 부모는 노란색이 없는데. 자, 아까 우열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열성 형질은 어떤 특징을 가지더라? 세대를 건너뛰는 특징을 가지더라. 그래서 자손이 부모와 형질이 모두 다르다면은 얘는 무조건 뭐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열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고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회색과 노란색을 각각 이제 A라는 유전자로 했을 때 회색을 라지 A, 노란색을 스몰 A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열성을 찾고 시작하면은 가계도 해석이 쉬워진다는 거죠. 어떻게 찾는다? 부모의 형질과 자손의 형질이 다른 경우, 자손의 형질을 우리는 열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러면은 자, 얘가 열성 형질이라고 밝혀졌으면은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우성 형질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라지 L을 하나씩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음. 자, 자손에서 열성 동형접합자가 나타나면 부모는 이형접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거 다 어디서 왔어? 엄마 아빠한테서 왔잖아요. 자손에서 스몰 A가 나오려면은 엄마 아빠가 무조건 하나씩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하나는 아빠한테서, 하나는 엄마한테서. 여기 이런 식으로요. 그쵸? 자, 다음. 자손에는 이제 만약에 얘가 자손을 낳았다고 한다면은 얘가 전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손한테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얘는 스몰 A만 있으니까. 스몰 A 유전자만 갖고 있기 때문에 자손에게 줄 거는 뭐밖에 없다? 스몰 A밖에 없다. 그래서 열성 동형접합자의 자손은 모두 이형 접합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열성 동형접합자가 된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얘의 자손은 무조건 열성 유전자를 하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상념색체에서 나타나는 상념색체 유전에 대한 가계도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떤 가계도를 해석하시든지 이것은 기본입니다. 어떤 가계에서도 이거는 다 통해요. 뭐 상념색체 유전이라든지 뭐 상념색체 유전이라든지 다 통합니다. 열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세대를 건너뛴다는 특징이 있다. 이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이거다. 어디든지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상념색체든 말고, 상념색체든 상념색체든. 교과서에 이제 이런 가계도가 있을 겁니다. 귓볼 유전에 대한 가계도를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자,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석을 해보셔요. 잠시 멈춰두고 이제 하시면 되겠죠. 다 되셨죠? 안 멈추고 계속 보시는 분들은 1초 만에 문제를 어떻게 푸냐라고 하실 텐데, 전 아까 분명히 멈춰두고 해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뭐라 따지지 마시고. 자, 보시면 색깔 표현이 조금 이제 거시기하게 되는데, 제가 표시를 할게요. 자, 얘가 이제 부착형입니다. 이 가계도를 보고, 자, 교과서 분명히 이쪽 파트 처음 시작할 때 귓볼 유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우성이고 어떤 것이 열성인지 분명히 표시가 돼 있을 건데, 그거를 뭐 외우지 마시고 굳이 가계도를 보고 해석하시면 되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분명히 전부 다 분리형이다. 그런데
왜 할아버지 할머니 다음 세대에서는 부착형이 나오느냐? 부모와 다른 형질이 나타났다. 그럼 얘네가 바로 무엇이다? 열성이다. 가계도를 해석하실 때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열성을 먼저 찾아보시고 하시면은 그만큼 이제 얘가 어떤 유전의 형태인지 결정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럼 이제 열성이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스몰A구나. 받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분리형을 라지 A, 부착형을 스몰A라고 하고 본다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스몰A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도 뭐예요? 스몰A야. 얘도 뭐야? 스몰A야. 그래서 그 다음에 열성 동형 접합자의 부모는 전부 다 뭐라고요? 이형 접합자일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 스몰A를 주려면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와야 된다고. 그쵸? 그래서 정우의 아빠, 엄마도 이런 형태의 이형 접합자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이런 식의 이형 접합자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5번에 있는 사람은, 자, 5번에 있는 사람은 분리형이니까 라지 A를 하나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 스몰 A가 들어간지 라지 A가 들어간지는 몰라요. 모릅니다. 미나 같은 경우도 분리형이니까 라지 A를 갖고 있는 건 알겠어. 다만 뒤에 뭐가 얘랑 짝질 대립자는 뭔지는 모른다. 왜? 라지가 올 수도 있고요. 스몰 A도 올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표현형은 어떻게? 분리형으로 똑같으니까 우리가 저거를 판단할 수는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 많이 해본 가장 간단한 상념색체 유전에 대한 가계도 분석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상념색체 유전의 가계도를 봤는데, 이제 좀 색다른 거를 볼 거예요. 색다른 유전 형태를. 사실 색다른 것도 아닙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 이미 혈액형 유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했으니까요. 자, 우리가 면역학에서 이제 혈액형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적혈구 표면에 어떠한 당단백질이 있는가를 통해서 혈액형을 결정을 지었죠. 그렇죠? A형은 응집원 A가 있다. B형은 응집원 B가 있다. AB형은 응집원 AB가 같이 있다. O형은 응집원 AB가 전부 없더라. 이런 식으로. 이걸 유전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A형은 응집원 A를 결정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A형이다. B형은 응집원 B를 나타낼 수 있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B형이다 라고요. AB형은 그렇다면은 AB형은 응집원 A를 발현할 수 있는 유전자와 응집원 B를 발현할 수 있는 유전자를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거. O형은 응집원 A를 발현시킬 수 있는 유전자, B를 발현시킬 수 있는 유전자 전부 다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을 해줘요. 이거는 아까랑 똑같죠. 아까 귓볼 유전 가계도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해 주는 거는 똑같습니다. 다만 아까 귓볼 유전 했을 때도 봤을 텐데,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이제 대립 유전자라고 하죠. 그런데 요 하나의 유전자 자리에 지금까지는 유전자가 두 개인 경우 이런 것만 자주 했다고요. 아까 귓볼 유전도 라지 A, 스몰 A 요 두 개로 결정을 했잖아. 근데 혈액형은 어떻습니까? 두 개가 아니에요. 라지 A도 있고 B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O도 있어요. 세 개란 말이지. 이거랑 분명히 다른 형태입니다. 자,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우리는 뭐라 했어? 대립 유전자라고 했잖아. 그쵸? 즉 귓볼 같은 거, 아까 귓볼 같은 경우는 라지 A, 스몰 A 딱 요 두 개만 했어. 그리고 얘네들의 관계를 대립 유전자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하나의 유전자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유전자가 얘는 세 개예요.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뭐라 하자? 대립 유전자가 여러 개다라고 해서 복대립 유전자라고 한다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해 주지만 이 유전자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유전자가 3개 이상인 경우를 우리는 뭐라 하자? 대립 유전자가 여러 개다라고 해서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자라고요.
A도 있고 B도 있고 O도 있고 이런 식으로. 즉 혈액형 유전은 어떤 형태의 유전이다? 복대립 유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형 유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 단일인자 유전이며 복대립 유전 형태이다라고 했죠. 단일인자 유전을 나중에 이제 다인자 유전을 할 때 같이 좀 더 이야기를 할 건데,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쌍의 대립 유전자로 인해서 결정되는 형질을 우리는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로서 결정되는 형질을 우리는 단일인자 유전이라 하자. 그렇지만 혈액형은 하나의 유전자 자리에 3개 이상의, 즉 A, B, O라는 3개의 대립 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그거를 우리는 복대립 유전 형태라고 하자. 그래서 혈액형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이며 복대립 유전자다. 그 다음에 유전자의 우열 관계를 볼 건데, AA가 있을 때와 AO가 있을 땐 A형이 나왔어. 자, 그렇다면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O는 어떻게 됐어? 숨겨졌잖아. A에 의해서 표현형이 숨겨졌어. 그럼 이걸 뭐라 하자? 열성이라고 하자 라고 했잖아요. 즉 O는 A에 대해서 열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B 같은 경우도 얘랑 똑같죠. BO, E형 접합자인데 O가 숨겨졌잖아. 그쵸? O가 숨겨져서 우리는 이제 이것만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때도 얘는 열성입니다. O는 B에 대해 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A, B형을 보면 얘는 분명히 E형 접합자입니다. E형 접합자인데 A라는 유전자도 발현이 됐고 B라는 유전자도 발현이 됐잖아요. 그쵸? A라는 유전자도 발현이 됐고 B라는 유전자도 발현이 되었다. 아까 어디서 봤어? 동백꽃에서 봤던 거 기억하시죠? 두 개의 표현형이 같이 나왔잖아. 이런 경우를 뭐라 하자? 공동우성, 공우성이라 하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유전자 A와 유전자 B는 서로 공동우성의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O는 이 둘에 대해선 열성이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3번은 그냥 알아두세요. 상엽수치의 유전의 형태이고 구분엽수에 존재한다는 건 그냥 보너스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교과서에 이제 또 넘겨보시면 이러한 가계도가 있는데 한번 해석을 해보죠. 이제 가계도에 있는 구성원들의 유전자형을 좀 알아봅시다. 다 되셨죠? 해보실 분들은 아까처럼 멈췄다가 한번 해보시고. 자, 똑같습니다. 항상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은 열성부터, 열성 동형 접합자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뭐 O형은 열성이라는 거는 이미 다들 이제 알고 있으니까 O형이 나왔다면 그냥 O형은 유전자 대립 유전자 OO를 갖고 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부모 세대에선 O형이 안 나왔는데 왜 자손 세대에 O형이 나왔느냐, O형이 열성 동형 접합자구나, 이런 식으로 추리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가의 가계도를 보시면은 O형이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은 부모한테 분명히 O라는 유전자가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왜? 그래야지 자손한테서 O형이 나오지. 아빠는 A형이라 했어요. A고요. 엄마는 B형입니다. 그래서 B를 갖겠죠. 그래서 아빠 유전자형은 이거, 엄마 유전자형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손들을 봤을 때 얘는 B형이야. 그러면은 얘는 B라는 유전자 하나를 갖고 있을 거고, 얘는 A형이니까 A라는 유전자 하나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 뒤에는 뭐를 갖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B는 누구한테 왔다? 엄마한테서 왔다. 왜? 아빠는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에 여기에 A가 왔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AB형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B형이니까 무조건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아빠한테서 이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BO의 유전자형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둘째 아들 볼게요. 둘째 아들의 이 A는 누구한테서 왔냐면은 아빠만 갖고 있으니까 얘는 분명히 아빠한테서 왔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를 엄마한테서 받아야 되는데 엄마는
자, 만약에 얘가 A형이라면 여기 A가 오든가 O가 오든가 둘 중 하나야. 근데 엄마는 A가 없어. 그럼 뭐밖에 못 와? 엄마. 그래서 이거밖에 못 와서 둘째 아들 놈도 A5의 유전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복대링 유전의 가계도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은 상념색체 유전의 형태보다 좀 따지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공동우성의 형태를 갖고 있는 가계도라면요, 조금 따지기 쉬운 게 공동우성 아니면 유전자 중간 유전 같은 경우는 유전자형마다 표현형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표현형이 결정난 애에 대해서 유전장을 따지기가 조금 더 쉬워요. 완전 우성에 대해서요. 자, 그럼 이제 나의 가계도도 한번 따져봅시다. 나에서는 교과서를 봤더니 좀 조건을 줬습니다. 바로 교과서에서 준 조건은 1, 2, 3의 유전자형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 조건이 없다면은 나의 이 가계도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은 어찌저찌 해석할 수 있지만 이쪽은 해석이 안 돼요. 왜냐면은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자, 어쨌든 이거를 유념하고 나의 가계도를 보시면 일단은 이쪽에서 우리는 쉽게 가계도의 이제 구성원의 유전자형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자, 얘는 B형입니다. 그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얘는 A형입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얘도 A형이에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뭡니까? 이 A는 누구한테서 왔어? 분명히 엄마한테서 왔을 거죠. 됐죠? 얘가 A형이라면 여기가 A가 오거나 O가 오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됩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가 A가 오게 된다면은 아빠한테서 와야 되는데 아빠한테서 A가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아빠는 B형이잖아요. 여기 아빠한테서 아빠가 얘한테 A를 주려면 아빠가 AB형이 되는지 AB형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유전자를 이거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 O는 누구한테서 와야 되냐면은 아빠한테서 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1번의 유전자형이 정해졌으니까 2번과 3번도 유전자형이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얘는 애초에 AB형이기 때문에 유전자형은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다면은 얘는 한번 좀 연습 삼아 따져보자면 이 B는 어디서 와야 되는가? 아빠한테서 와야 되고요. 엄마한테서 B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럼 O가 여기 없으니까 O를 누가 주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B는 아빠한테서 왔고 이 O는 누구한테서 왔다? 엄마한테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합당한 추론일 겁니다. 자, 교과서에 이제 요 가계도 아래를 보시면은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한 걸음 더 쪽에 가의 A형 자녀와 나의 X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O형 자녀가 나타날 확률은 얼마인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A형, 가의 A형 저 노란색 남자애 있죠? 쟤랑 나에서 아직 우리가 따지지 않은 X랑 결혼을 한대요. 근데 이제 걔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O형 자녀가 나타날 확률이 얼마이냐?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의 A형은 아까 이제 가계도 따졌을 때 얘의 유전자형은 A5였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요 X와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X가 유전자형이 딱 결정된 녀석은 아니잖아요. 그쵸? 유전자형이 특정 유전자형만 딱 나오는 애가 아닙니다. 자, 엄마 아빠한테서 A5와 B5가 이제 얘네끼리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저 X에서 나올 수 있는 게 4가지나 된단 말이죠. 바로 어떻게? 요렇게 만났을 때 A, B가 나올 수도 있고요. 요렇게 해서 A5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요렇게 해서 B5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해서 O5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 나의 X라는 녀석은 요 4가지의 유전자형을 모두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야, 그러면은 어떻게 O형 자녀가 나타날 확률을 계산을 하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x는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O형 자녀가 나오려면은 최소한 x는 O를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최소한 x는 O는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 맞죠? 그러면 이 A, B형을 일단 확률 계산해서 제외를 할 겁니다. 왜? A, B가 오면은 O형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뭐 좀 숙달이 되신다면은 그냥 한꺼번에 두루룩 보고서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연습이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끊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x가 A5일 때, 두 번째, x가 B5일 때, 세 번째, x가 55일 때, 끊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x가 A5일 때라고 했죠. 그러면은 x가 얘가 되려면 확률이 일단 어떻게 됩니까? A5. 자, A5와 B5가 결혼해서 A5를 나오려면 이쪽에서 뭐가 와야 돼? A가 와야 돼. 이쪽에서는 뭐가 와야 돼? O가 와야 돼요.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고 여기서도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두 번 곱해지니까 얘는 4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겠죠.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B5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55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x가 A5일 때 일단 A5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4분의 1입니다. 그쵸? 곱하기 A5와 A5가 결혼해서 5를 나와야 돼. 그러면은 A5에서 5가 선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쵸? A5 둘 중에 5가 선택돼야 돼. 2분의 1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5 중에서 5가 선택돼야 돼. 둘 중 하나 계산합니다. 그래서 x가 A5일 때 O형이 자손에서 O형이 나올 확률은 4, 2, 8이 16분의 1이라는 거죠. 되시죠? x가 A5일 때 A5가 나타날 확률, 그 다음에 A5에서 5가 선택될 확률, 이쪽 가의 A5에서 5가 선택될 확률 전부 다 곱해서 x가 A5일 때 O형 자녀가 나타날 확률은 16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된다. x가 B5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마찬가지겠죠. 그쵸? B5가 선택되려면 일단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A5에서 5가 나와야 되고 B5에서 5가 내려야 돼. 똑같이 생각하면은 2분의 1에 2분의 1입니다. 그럼 얘도 확률이 16분의 1이 되겠죠. x가 55일 때 생각해 봅시다. x가 55를 선택을 받았다면은 일단 55가 내려올 확률 4분의 1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A5에서 5가 선택될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 55에서 5가 선택될 확률은 100%죠. 100%. 확률 1이죠. 그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오든 상관없잖아. 그래서 x가 55라면은 확률이 8분의 1이 되겠더라. 지금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다. 맞죠? x가 이거일 때 얘네가 공존할 리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확률 계산은 어떻게 하자? 더하자. 세 개를 다 더하면은 최종적으로 나의 x와 가의 A형과 나의 x가 결혼해서 O형 자녀가 나타날 확률은 최종 확률
4분의 1이 결정이 나더라.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만약에 초보자분들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끊어서 생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조금 이게 숙달이 됐다면은 생각보다 이거는 금방 해요. 여기끼리 이형접합자니까 이형접합자에 나타날 확률 2분의 1 해가지고 두두두둑 해버리면은 훨씬 더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상념색채 유전,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 상념색채 유전에 해당하는 거를 봤습니다. 일반적인 복대립 유전 형태도 봤고요. 이제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하는 단대립 형태도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념색채를 봤으니까 상념색채 유전을 봐야겠죠. 다음 시간에 상념색채 유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